추석이 다가옵니다. 산삼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삼바이에는 국내산 토종 산양 산삼은 물론이고 영주 한우, 소백산 천연 벌꿀, 곶감, 표고버섯, 멸치, 굴비, 광천김, 한과, 홍삼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준비해야 할 추석 선물, 이왕이면 새날과 함께하는 기업 삼바이에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한글로 삼바이 검색하시거나 삼바이.co.kr로 직접 들어오셔도 됩니다. 산삼할 때 삼, 사다라는 뜻의 바이, 삼바이입니다.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상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회원 구입도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권력을 받드는 정치검찰의 시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검찰을 견제하려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잘못된 수사의 예로 이른바 사자방을 지목했습니다. 100조 원 가까운 혈세를 허공에 뿌린 사자방 비리를 그토록 수수방관했는지 검찰이 먼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자원외교, 광산비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견될 만하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당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자고 맞대응했습니다. 확전을 자제했던 어제와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며 이를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적폐청산인 것입니다.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원조 적폐,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규명하겠다며 야권발 적폐 프레임도 내세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조만간 공식 입장 표명에 나설지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다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민간인 외곽팀의 국정원 예산 70억 원을 지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하기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공격과 연예인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불법적인 국내 정치 공작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불법 공작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거나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12년 청와대가 정치인들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국정원에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방송 장악과 관련해 피해자 조사를 받은 최승호 전 MBC PD도 자신의 방송 퇴출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문건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PD수첩 최승호 PD를 전보시키고 김미화 등 방송 하차 조치했다 하는 내용의 핵심 성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VIP 보고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에 이어 원 전 원장까지 압박해온 검찰의 다음 목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12년 천안함 2주기를 맞아 방송인 김미화 씨는 추모곡을 헌정했는데 이상하게 비난 댓글이 마구 달렸습니다. 당시 인터넷에 유포됐던 게시물인데 김 씨가 총선을 앞두고 북한 지시를 받아 추모곡을 만든 것처럼 비방합니다. 이걸 제작한 건 국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이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희화하는 거는 군에서 그랬다고요? 네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제 진압한 걸 소설가 공지영 씨와 이른바 고대녀 김지윤 씨가 비판했는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담아 두 사람을 비방한 게시물도 있습니다. 이것도 군이 만든 겁니다. 공지영 씨는 지속적으로 악플 공격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자녀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호소했는데 그 이유가 엄마의 그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댓글이 달리고 그런 댓글을 그 아이들이 보고 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살인행위예요. 당시 심리전단이 사용한 IP에서 남아있던 합성물 300여 개를 입수했는데 광노현 전 교육감 등
국정원 비방 공작 대상에 포함된 인물들이 여럿 겹칩니다. 댓글 사건이 상당히 유사한 양태를 보이는데요. 청와대의 관여 없이는 국정원과 군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작업을 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댓글 공작과 인터넷 게시물 제작,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원까지 국정원과 군 댓글 부대가 어떻게 공조했는지 규명돼야 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미니 17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너무 길어요. 힘이 들어 죽겠어 아주. 그럼 뭐를 줄일까요? 근데 줄일 게 하나도 없어. 이게 고민입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추석 명절이 딱 일주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주영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주영입니다. 이주영 실장님은 네. 혹시 추석에 뭐 하세요? 뭐 부모님 뵙는 거 외에는 아직 뭐 어디 가세요? 고향 가세요? 네. 고향이 어디세요? 수원입니다. 가깝네. 제가 버스 전용 차선이 많이 활성화 안 됐을 때요. 고속버스를 탔는데 22시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비행기 타고 유럽 가는 것보다 더 걸려요. 근데 진짜 맞아요. 그때 요즘 명절이 되면 화제가 되는 기사가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몇 시간 걸렸다. 그렇죠. 서울에서 광주 가는데 몇 시간 걸렸다. 뭐 이게 늘 기사거리가 됐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요즘은 이게 교통량이 분산돼서 끼케야 많아야 한 7시간, 8시간이죠. 그런 재미도 있어요. 그때는 투덜거렸는데 서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는데 낭만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22시간? 네. 22시간의 낭만? 바로 옆에 또 아가씨가 앉았었어. 근데 뭐 남양주에서 수원까지 잘도 추억이 있겠다. 그리고 요즘에 그 우리 의원님은 열일 하시더라고요. 뭐 파라솔 갖다 놓고 뭘 그렇게 무슨 뭐 보험 청약도 아니고 뭐 하세요 그거. 어머, 진짜 전곡을 찔렀어요. 예. 우리 처음에 파라솔 장사 펼쳤을 때 그 보험보다 분양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떴다방. 네, 떴다방인 줄 알고 견제가 심했어요. 그런데 떴다방이면 이제 거기 경비하시는 분들이 떴다방일 때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아주 우리를 홀대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당원 가입이잖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당원 가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해 본 거예요, 그분들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갈등도 있고 그랬어요. 그죠? 이 네, 실장님. 맞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역시 디테일이 문제인데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기부 체납한 도로가 있고 체납 안 한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을 두고 요 선 밖으로 나가라, 안으로 들어가겠다. 요거 가지고 다투게 되죠. 지사는 옛날 같으면 솔직히 참 민주화됐다 진짜. 옛날 같으면 여당 지역위원장이 거기서 하면 그거 한마디 못할 사람들이잖아. 옛날 같으면. 그렇죠. 거꾸로. 예, 여기는 여당 지역위원장 프리미엄 제로.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그분들 박밭인가? 진짜 여기는요. 오늘 도농역 1번 출구에서 박근혜 석방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거기도 지하철 있어요? 네. 지금 뭔 소리야? 아니 몰라서 묻는 거잖아요. 왜 말끈하세요? 지하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 정말. 모든 지하철이 아무리 잘났어도 남양주로 가는지는 전 처음 알았어요. 중앙선이라는 선과 경춘선과. 그렇구나. 그럼 그 남양주 전체 전철역이 몇 개나 있어요? 한 7개, 8개 있어요. 우와. 아니 놀라는 게 더 재밌어. 우와 이게. 그냥 저는 뭐 남양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울 위성도시들 개념이잖아요. 기분 나빠하실까? 솔까말 서울 위성도시라기보다는 양주의 남쪽이라 남양주기 때문에 양주의 위성도시 비슷하게 시작을 했으나 결국은 서울의 위성도시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구나. 저도 좀 있으면 그렇게 좀 나가서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서울이 너무 힘들어요. 나가서가 아니에요. 그 잠실에서 차 안 막히면 15분 내지 20분에 도달하는 엄청 가까운 거리고요. 딱 남양주에 들어가는 순간 딱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는. 부동산 분양 광고 나올 때 있는데요. 꼭 그 멘트가 그런 거야. 무슨 역에서 몇 분 거리. 그래서 제가 사는 부영 아파트는 도농역에서 2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안에 도농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농역 1번 출구는 거의 저희의 파라솔 당사 전유물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한다고 나와 있는 사이 태극기 부대 비슷한 분들이 점령하고 박근혜 석방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 두 분의 그 할머니들께서 서명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아이고 참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복지의 맛을 좀 제대로 보시고 좀. 근데 그래도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근데요 바뀐 분들도 계세요. 네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바뀌셨어요. 왜 바뀌셨냐? 박근혜보다 최순실을 용서할 수 없어서. 네 바뀌셨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나간 방송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에 관한 거찰 뭐 이런 걸 살짝 해봤는데 북핵 이 정도 이슈 터지면 최소한 기존에 있던 보수표들은 지지율 조사에서 쓱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수 진보의 비율이랄까 이런 게 많이 바뀌었겠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 정도 이슈 터졌으면은 대통령 선거 지지율대로 나온다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안 빠지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보다 높아요 지금. 제대로 예전 같으면 그런 북핵 이슈가 터졌으면 그쵸. 대통령 선거 때 정도 지지율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높은 거 보면 확실히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근데 우리 당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 지금 자유한국당 여론조사 해보면 보통 10% 11%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이 49, 50, 51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지표에 이렇게 나머지를 보면 무응답층이 지지정당 없음이 거의 23, 4% 낮으면 17, 8%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섞어서 해보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6%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선거 때? 예. 그리고 현재 26%인데 11%는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거고 15%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게 부끄러운 사람들. 좀 뭐 그런 면이 있어서 말은 안 해도 역시 나는 자유한국당이다. 그래서 2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1%밖에 안 되는데 지역에 따라 아줌마들하고 얘기해 보면 자유한국당스러운 얘기한다고 속상해 하시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렇게 홍준표 체제에서 좀 뻘스럽잖아요. 뻘스러워도 그 지지하는 세력이 보통 30%에서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러면 여기 우리 분포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그러니까 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못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막 옮아간다 이런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감안하시고 그 현상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 어머 미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반응들이신데 네. 뭐 그래도 두 분밖에 서명 안 하셨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걸 또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계세요. 전국에 네. 전국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께서 감시의 촉으로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명 지금 서명했는데 남양주 병에서 최근에 그 일종의 이벤트 기간에 몇 분 가입시키셨어요? 네. 지금 파라솔 당사로만 한 170분 정도. 170분이에요? 네. 어제 150명이라고 나한테. 어저께 정확하게 거기도 차이가 있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저는 15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수정해야지. 150명과 170명은요. 하룻밤 차이잖아요. 퍼센트가 달라진. 그렇죠. 그 170명이 지금 권리당원 얘기. 이제 전체 서류 받은. 그렇군요. 네, 전체 네. 서류도 네, 네, 의미가 있지만 권리당원이 중요해요. 네, 권리당원은. 이 150명? 네, 150명. 맞습니다. 그럼 지역구가 한 250개 정도 되지 않나요? 253개. 그 중에서 만약에 뭐 한 200명씩만 들어오고 근데 그렇죠. 지금 온라인으로도 계속 가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 가입보다 지금은 오프가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께서 당원 가입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렇구나. 근데 저희가 충성도를 따져보면 되게 개인 지지를 위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경선하고 나면 빠져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오거나 우리의 파라솔 당사로 들어오신 분들은 안 나가시죠. 100만 당원 하자. 100만 당원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30만 넘었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2배만 해도 60만이잖아요. 그리고 좀 13배 하면
100만인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대표께 계속 이게 정당 혁신이 되려면 물이 차고 넘쳐야 된다. 그래서 빨리 그 100만 당원 캠페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그 물이 차고 넘쳐야지 물이 마르면 고기가 못 살잖아요. 250개 정도 지역구에서 100만 당원이면 평균 한 지역구에 몇 명 좀 되는 거죠, 대략? 2,000명? 만약에 2,000명이 정말 진성당원 이런 개념을 움직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웬만한 선출직들은 다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튼튼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재성 의원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 있는 100만 당원에게 권한을 이제 많이 드리면 그 당원들이 안 나가시고 당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당을 지키게 되죠. 그게 목표죠. 이것도 아이러니다. 온라인 입당법을 사실상 주도하신 분이 파라솔 켜놓고 당원 모집하는 건 좀 웃겨. 웃기는 게 아니죠.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은 온과 오프에서 동시에 하자는 거니까 네. 저는 아주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온 오프에서 11.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네. 파라솔 소통위원장. 자, 남양주병 지역 우리 이정 실장님이 또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남양주병 지역은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태교안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입니다. 우리 똑똑한 애청자분들은 이미 다 외웠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와부, 진건, 조안, 태교원, 금곡, 양정, 지금, 도농까지.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베르마늄목,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주는 꿈나라 베개. 뉴본 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나나기를 검색하세요. 자, 지금까지 웃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한 3일째 거의 막 다른 방송에서 유혹도 날리고 그랬어요. 도저히 그냥은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비열한 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정진석의 노무현 대통령 부관 참시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왜 없는 말을 만들까요? 저는 요 대목이에요. 없는 말을 만드는 거. 이 방식을 이렇게 풀어볼까요? 저도 지금 방송으로 지금 며칠째 이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네. 나름 깨달은 바. 네. 이 사건 자체를 이슈화 시켜서 네. 어제까지는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슈화 시켜서 차라리 법정으로 가는 걸 택해서 네. 그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걸로 해서 네. 이명박의 비리를 약간 등치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도? 그런 의도로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뭐 성공 안 해도 공작은 진행된다 이런 거니까. 저 사람들을 거대 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이 쪼그라들어서 궁여지책으로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모습이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거대한 게 있지 않을까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몰리니까 이런 짓도 하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뭐 저도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없는 말을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조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 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민의당 누군가가 제보 조작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거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목표가 안철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을 깎아내린다. 그거 역시 실패한 공작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진석 님이 님이 어머 왜 이러세요? 엄마. 근데 아니요, 이게 요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진석 의원 사람님이. 정진석 의원님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한 거는 사실이 아닌 전혀 날조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말이 안 돼서 너무 말이 안 되는 날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날조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이제 우리 딸하고 엄마 몇 시에 와 이렇게 챗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8시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우리 딸은 많이 당해서 8시에 올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사과 맞다 이거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10시쯤 들어가게 되면 우리 딸이 메시지가 오겠죠. 8시까지 온다며. 그럼 어머 어떡하니? 아주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제가 하게 그렇죠, 될 때 예. 목표는 딸한테 크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검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저는 수 없는 거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습관화 되다 보니 우리 딸 말에 따르면 이 하얀 거짓말과 검은 거짓말의 경계가 모호한 엄마 사람.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평가만 해도 민감해요. 근데 거짓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을 뭘 목표로 만들었겠냐. 그 순간에 이 거짓말을 한 정모님이 이게 다 계산해갖고 이걸로 이렇게 해서 MB를 보호하고 막 이렇게 틀을 짰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깊게 들어가면 네. 이제 이따 그 얘기를 다시 다룰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대. 그들이 이제 국정원 동원해서부터 그때부터가 제대로 된 국정원 심지연단이 활동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민심막 요동치니까. 네, 네. 이거는 정치보복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뇌물 받고 돌아가셨는데 하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예 수년 동안 그들한테 일상화돼 있어서 아예 박힌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박혔어 그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심판 받은 거예요. 틀린 생각이 박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더 나아가서 평가가 아니라 거짓말을 만든 거잖아요. 이 거짓말은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이 거짓말은 나도 처음 들어봤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이주영 실장님. 네. 이 거짓말은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까지는 뇌물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됐어. 권양순 교사를 끌어들인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됐다. 그건 이미 사실이 밝혀진 거거든요. 같이 산책을 나가시라고 잠깐 기다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순간적으로 그쪽 분들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돌았다고 덜컥수 같은 거요? 좀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안 그렇고는 어떻게 그런 근데 거짓말을 이게 말이 아니고 글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 문제지. 그 글을 올린 시점이 밤 아닌가요? 새벽에 연애 편지 쓰다가 아침에 찢는 거랑 비슷한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우연은 결국은 필연으로 둘러싸여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그래서 노무현 재단하고 노건호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정진석 쪽에서는 그래 이왕 잘 됐다. 그러면 법정에 가서 사실관계 따져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제가 논리적 모순인가. 이분들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청소년들에게 진짜 논리적 사고를 못하게 가로막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조작 막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조작 막말에 대해서는 책임져. 요게 하나의 선을 그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조작 막말 너 책임져.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조작 막말에 대해서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 제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는 그거는 뭐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죠. 전혀 별개를 가지고 물타기를 해요. 예,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가 지금 그 아이비 평가 과정을 도입하려고 바칼로레안가 바칼레로안가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거 핵심이 논리적 사고 추론 능력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서술형 평가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걸 가로막는 쪽이 자유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저렇게
비논리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요. 막말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작된 막말.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보통 사람하고는요, 이렇게 상대방이 무슨 말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걸 교정해주면 아 미안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쵸. 마치 이 사람들은 거짓말인 건데도 불구하고 진흙탕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도는 보이잖아요. 정진석이 뭐 말실수로 그게 처음에 시작했던 상황 어쨌든 간에 네. 두 번째 페이스북 글을 쓸 때 납작 엎드리지 않고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 다 용서하라고 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고소까지 들어가니까 그래 그럼 법정에 가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가봅시다. 예. 예, 그 막말 조작에 대해서 먼저 따져봅시다. 노건호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면서 했던 말이 좀 되게 짠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에 왜 김무성 씨가 추도식에 온 적 있잖아요. 그때 네. 운동화 신고. 네. 그때 김무성 씨 앞에 대놓고 이제 정말 준엄하게 꾸짖었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더 정서적이었죠. 예, 노건호 씨가 이번에.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서 쉬고 계신 분입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아버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여기 이제 아주 답을 잘하셨는데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 공세.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 어때요? 당 분위기는 분노에 끓겠어요? 그렇죠. 다 분노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태도는 다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친문이냐 아니냐로 뭐 한때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김한길 대표조차 당신이 진성 친노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걸고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된 분노, 단결된 분노, 예,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할까? 예, 이거는 사실은 저는 요새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서야 이들이 노무현의 힘, 노무현 정신, 그게 DJ와 노무현 정신이 민주당과 야권 지지자들을 지탱하는 근본적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 애정, 사랑 이런 것이 뭐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의 그 단일 대통령 선호도로 53%, 4%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었던 일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50%를 못 넘었어요. 47%, 뭐 48%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근본적으로 흠집내지 않으면, 흔들지 않으면 이 야권의 독특한 열풍, 그들에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주영 실장하고 제가 이 어려운 지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관계로 얽히지를 않잖아요. 우리들은. 그냥 노빠라서 얽힌 거예요. 이분하고는. 잘 모르다가 알고 보니 노빠예요. 그래갖고 그래 같이 일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는 각종 버전으로 지속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지속되면 될수록 지몬미 현상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로서 고착될 거고 무의식 속에 들어갈 거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 소비자 이쪽에 국민으로서 그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도 좀 해봐야 되고, 네. 그래서 생각을 막 해봤어요. 왜 저럴까? 근데 가치를 두는 게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인 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거고, 뭐 네. 거기에 대한 분석은 또 수도 없이 방송을 했고요. 네. 근데 그쪽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주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의도를 떠나가지고 뇌물 받았다. 그래서 그게 부끄러워서
돌아가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합리화를 시켜서 간단히 말해서 니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노무현 대통령 깨끗한 사람 아니야.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똑같아. 요거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슷한 이슈가 터지면 똑같은 마인드로 계속해서 그걸 던져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저쪽 사람들은 이명박만 해도 수십조 원대 비리가 걸려 있어도 자살할 사람들 아니다. 차라리 형을 살고 나오고 말지언정 돈 지키는 사람들의 가치가 있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또 뇌물이라고 부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그 가치를 남들이 하는 이야기는 안 듣고요.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주구장창 내다 보니까 완전히 개입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완전히 DNA가 다른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죠? 당선됐어요. 탄핵 당했어요. 국민에 의해서 다시 당선됐어요. 2번 대통령에 당선되신 셈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보면 정말 극적으로 전 국민의 가슴을 터질 듯이 끌어올리게 해서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실 때도 전 국민의 애간장을 끊어놓고 돌아가시고 이런 이 서거하신 이 과정이 영원히 신화로 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신화는 건드릴수록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유치한 그 공작, 유치한 언어 유희적 공작은 뭐 이제 전혀 성공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신 정신승리. 노 대통령 돌아가시던 날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 충격이 너무 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있으면 처음에 눈물도 안 나와. 멍해지다가 저녁 시간대쯤 돼가지고요. 동네에 혼자 술 한잔하러 내려갔어요. 네. 근데 그 옆에 좀 나이 좀 저보다 훨씬 드신 분들이 한 3분이 남자분들이 술을 먹다가 이제 당연히 화제가 그거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였다면. 근데 뇌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이제 처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병을 깼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 개자식들아. 푸나님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욕은 삐처리가 되나요? 아니요. 그냥 나가나요? 화끈하시네. 아니 그 정도로 분노했던 사건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저런 것들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삭히고 있었던 거죠. 사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이라면 소환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DNA 속에는 그걸 다시 소환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욕을 하면 정말 그때 내가 병 들었던 그 심정이 다시 생각난다는 거죠. 사리를 느끼게 만들 정도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냥 조금 더 참아지는 거지.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1년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조정해서 꺼냈다고 하면 정말로 칼부림 나요. 네, 그런 심정이었죠, 우리가 다. 근데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그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8개월 받았거든요. 확정 판결 받았었어요. 8개월 실형. 그러니까 요 핵심이 뭐냐면 없는 말을 만들었어요, 여기도. 허위사실까지 적시해서 모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석 님의 경우도 허위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평가의 영역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책임져야죠. 법적으로도 책임지고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지우면 이후에 또 이런 조작 막말 사건이 좀 사그러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공포에 반응을 한다는 거. 공포.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거를 온정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과 원칙에 따라 응징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만 이거는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지킬 것이 많은 자들이 네. 그 자기 것을 잃게 되는 순간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네. 이게 단순하게 뭐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이제서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로 4개월 넘게 달려오는 때는 그냥 정권 뺏긴지 몰랐는데 네. 각종 언론들이 지금 현재 이명박에 대한 뉴스를 계속 쏴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들도. 네. 그래서 각종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 성향에 따라 이렇게 각종 대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그렇게 보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옥 가보면요. 감옥. 부자들이 못 견딥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못 견디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도 감옥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감옥이 원래 나이 들어서 살기 어렵고 돈 많아도 살기 어렵고
아파도 살기 어렵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보수 쪽의 분들이 감옥살이가 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 중에도 보면 좀 많이 있는 분들 더 힘들어하세요. 예. 이거 뭐 이름을 밝힐 수 없으나 그러면 그 주말 일요일 방송에 그 김민석 방송에서는 네.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같은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상 실형 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거야 뭐 전망해봐야 틀릴 수도 있겠지만 현역 의원이라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요. 에휴,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욕한 부분은요. 삐처리 안 해요? 삐처리가 아니고 그때 그랬다라고 알려준 거지. 지금 제가 현상에서 욕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 네. 그 정도 상황이었었고요. 그게 막 가슴속으로 10년 가까이 응어리 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걸 스스로 꺼내는 건 자살행위예요. 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요즘 대리운전 업계 어때요? 무한 경쟁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방송 초창기 때 후원하고 싶다.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후원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나 봐요? 아니요. 대리운전 사장님이었죠. 그게 박근혜가 그 엄혹하던 시절에 팟캐스트 전체 시장에서 최초의 광고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돌려줄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뭘 줄 것인가. 금액으로 적립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엄혹하던 시절에 큰 힘이 되어준 업체다. 사람이 가져야 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이런 분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대리운전은 1800-6606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연결선상인데 정부의 네이밍 할 때 문민정부 김영삼, 국민의 정부 김대중, 참여정부 노무현이었고요. 다음에 이명박과 박근혜 스스로 이름 안 짓겠다고 이렇게 자기들 이름으로 갔어요. 그냥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명박 정부 이름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냥 국정원 정부예요. 그 모든 일은 다 국정원이었어요. 그 국정만 한 게 아니잖아요. 권부가 다 동원되고 예를 들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문화부가 동원되고 그것도 어떤 시행이나 그 음모는 다 국정원이 실행해서 청와대가 그쪽도 하게끔 만들어주고 국정원 정부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공작 정부. 공작 정부 좋다. 공작 정부. 예, 제가 생각할 땐 공작 정부. 근데, 뭐 좋아요 둘 다. 그런데 그 흐름 속에 지금 의원님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광우병 촛불. 그거는 이제 사실상 참여정부가 만들어준 언론 자유의 힘이었다고 봐요. 이건 말도 안 돼. 서곡이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협상에서 네,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네, 홍보하듯이 네. 하는 건 100만 촛불이 막 타오르니까 네. 화들짝 놀래서 일단 방송 장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추진 방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못 살겠다 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MBC 네. 그 정연주 때문에 못 살겠다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서 KBS 이사장을 만나서 정연주 때문에 이거 진짜 못 살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 분위기가 2008년 정도 취임하고 나서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그 뭐 봉화마을 내려가셔가지고 이주원 시스템 그 복사해가지고 예. 그 논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실제로 방송만 장악하면 여론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네. 했잖아요. 그 방송 장악 이후에 종편을 도입했잖아요. 종편이 2011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상파만 잡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 사는 세상 개인 홈페이지였다잖아요. 지금 노무현 대전 홈페이지지만 네. 그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들고 또 그 시기가 인터넷 SNS 바로 직전 단계에 포털이라든지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여론을 확산시키던 시기라 지상파를 딱 잡고 있는 상황인데 웬걸 인터넷상에서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깨달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정연주 때문에 말하자면 못 해먹겠다 요약하자면 그 얘기가 나온 시점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그 MBC는 최문순 사장에서 엄기영 사장으로 넘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KBS는 정현주 사장이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정현주 사장을 폭력적으로 내보내게 된 이유가 말도 안 되는 불법적으로 내보낸 게 그때 정현주 사장이 사장이니까요. 그리고 KBS의 건강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일설에 따르면 결정적으로 MB가 분노했던 프로그램은 다큐 3일이래요. 대통령 할아버지 나와주세요. 그때 그 열풍은 완전히 봉화가 무슨 성지처럼 되면서 대통령 할아버지 나와주세요. 그 열풍이 일었어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현직보다 훨씬 인기 많은 대통령. 네. 그래서 그게 영남신당으로 이어지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의 아성인 영남이 무너질까 봐 우려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보복을 이제 공작적으로 꾸몄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큐 3일의 열풍. 네, 그리고 그 다큐 3일을 우연히 청와대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 보면요. 너무 좋아져요.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님이 더. 근데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하면 우리 선배들 중에 뜨끔하신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7년에 정동영보다 이명박이 낫지 않아? 이 얘기를 운동권 선배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명박은 이념주의자라기보다는 실용적 중간층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일정 부분 통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이명박 찍은 분들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처음엔 이명박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명박 대 이명박 구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배들하고 한번 굉장히 그 말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 개인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와요. 이명박 개인이 문제인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결국은 어떤 세력이 그 사람을 떠받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명박 개인이 실용적이다 아니다. 뭐 이 사람이 잘할 거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그 공화당에서 민정당에서 쭉쭉쭉 와서 지금 그 세력의 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한번 되게 이 말다툼을 심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광우병 촛불 집회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광우병 촛불 집회를 겪으면서 이명박이 진짜 실용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실용적인 게 그냥 제스처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적 실용이었다면 우리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생각한 합리적 실용이었다면 이 사람이 이후에 이념적으로 갈 이유가 있냐고요. 결국은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대통령은 그냥 어떤 세력에 얹혀서 내가 조금 실용적이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이 사람의 실용은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어요. 이념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용으로 출발을 했다고 치더라도 네. 주위에 이념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네. 훨씬 흡수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쇠고기 촛불을 거치면서 그 담화 발표한 대로 사과문 발표한 대로 더 국민과 소통할 수도 있는데 반대의 길을 간 거잖아요. 그럼 그 반대의 길을 가게 된 동력은 뭐냐? 이명박을 지지했던 세력이 공작적 세력이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의 보수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는 둘 다 아무 이념이 없는. 네. 그것도 이념이라면 이념이겠죠. 공작 이념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세력에 의해서 유지되다 보니 그 공작 세력이 하는 대로 결국은 간 거잖아요. 거기를 더 넘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주의자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이념주의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박근혜도 보수주의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무슨 우리가 이념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이제 호사스러운 이야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수 쪽에 우리가 한 이제 뭐 제 바라건대는 정권을 20년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 쪽으로 정권이 혹시 넘어가더라도 그땐 진짜 보수적 이념을 가진.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망가뜨릴 수는 없는. 네, 그런 지도자가 그쪽에도 생기길 바래요. 근데 우리는 보면 DJ 노무현 대통령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나름의 민주주의적 소신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확고한 민주적 이념. 이게 체화된 분들이세요. 우리 방송 브릿지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일은 앞으로 없다. 네. 이 이야기 항상 날마다 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다 거시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요. 우리가요. 이렇게 한때 우리 중에 정치평론을 하시는 또 호사가들께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 그 얘기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웃기시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그게 말이 돼요. 세력이 바뀌면 공작적 세력이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남북관계가 진짜 아사리판이 되고 제가 차마 또 푸나님처럼 이 처리해드릴까요? 그렇게 되고 이걸 목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도한 분노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심 생각이세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너무 이제 포괄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네. 흔히 말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 이제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요거를 나쁜 쪽과 좋은 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풍이 셌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제압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네. 결국에는 그 정권들이 잠깐 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포갑의 정치를 공작을 통해서 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돌아가는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쉬운 공작을 택하는 정부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박근혜까지 망해버린 이유가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뒤에서 뒷조사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더 무너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국정원 개혁 발전이 자료 중에 주목한 게 뭐냐면요. 국정원이 심리전 대상으로 삼은 정치인들이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송영길, 박지원, 광노현,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이해되죠, 이분들은. 그런데요. 홍준표, 정두원, 안상수, 원희룡, 권영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도 자기가 공작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작 정치라는 건 그 공작 정치를 하는 수장에게 여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자기와 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여당의 정치인인데 자기 반대하면 더 괘씸해.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작은 늘 독재적 마인드랑 통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주목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갑자기 국민들이 일거에 확 깨어난 느낌이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냥 뭔가가 그거를 각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확 깨어나는 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또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 읽기도 싫은데. 좌파 제압 논리 개발 활용 계획. 정치권의 노무현 대통령 서거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지속 전개.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잖아요. 국정원이. 제목을 어레인지 하시는데요. 정확히 제목이 정치권의 노 자살 악용 비판이에요. 에이씨. 그래서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님의 논리가 요 보고서의 논조하고 똑같아요. 현 정부 책임론이 나온다. 이게 뭐예요? 이명박의 정치 보복론, 정치적 타살론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결국 본인의 선택이며 측근과 가족의 책임. 요 틀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논리가. 그리고 과거 행정 미화, 대통령 재임 중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자연인에 불과. 요 틀 내에서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지금도 이명박의 국정원이 자유한국당을 지배하고 있다. 정신적 지주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현재 정치권이 이렇게 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뭐냐면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은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박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제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제가 좀 분노했던 게 모든 과거사에 대해서는요. 잘못한 당사자가 최소한 법적인 처벌을 떠나서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석고대죄 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그렇죠. 과거는 잊자고 니들은 안 그랬냐? 라고 하려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소환되는 것이고요. 과거는 잊자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협치 이야기하고요. 장제원 페이스북 글에는 그런 게 나오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자리 문제나 청년 문제 이런 얘기 하자고. 아니 그것도 협조 안 해주는 사람들이 할 말은 그러니까요. 아니고. 일자리 예산 올리면 깎아가지고 소방관 예산 우리가 소방관 증원 예산 올리면 그 예산 삭감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앞에도 뒤에도 진실이 없어요. 나는 진짜 좀 분노했던 게 이제 의원님하고 그분 좀 다르지만 저도 수년 뭐가 다르다고요? 지금부터 등장할 사람 수년간 트위터 상에서 정말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변희재라고.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자꾸 급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순진했던가 봐요. 쟤는 정치권에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설마 국정원이 저런 애한테 무슨 돈을 대줘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드러나 버렸어. 그러니까 변희재는 요소마다 물타기하는 방식으로 계속 SNS 행사하고 고소당하고 뭐 하다못해 김미화 씨 관련한 거 문성금 뭐 하도 많이 건드려대서 고소당해가지고 자판기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나오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궁금했죠. 네. 그리고 특히 미디어 워치라는 데가 전 너무 궁금했어요. 변희재를 아세요? 알죠. 모른다고 하세요. 나는 그를 아나? 나는 그를 모른다. 그래서 진보 쪽에 계시는 정치인들 석사, 박사 논문들에 대해서 모든 게 일제히 다 의혹을 제기했던 게 변희재였고 최근에 그 청문회에서도 그게 나와요. 미디어 워치라고 하는 논문 뭐 심사센터 이렇게 제가 왜 미디어 워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사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국회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TV에서 기자들이 뭐 이렇게 벽치기 하고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벽치기를 하는 것을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원내대표실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문에서 뭐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귀를 대고 이러고 있고 막 있어서 제가 어머나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갑자기 기사가 난 거예요. 어머나 끔찍하다가? 그냥 끔찍하다가. 네. 그런데 그 기사를 낸 데가 그 미디어 뭐 이렇게 해갖고 이름이 비슷한 데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사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거 여러 번 당했어요. 저를 욕하는 기사가 쭈르륵 떠서 보면 이름이 똑같은 내용이 여러 군데에 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결국 채널A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 이거 뭐 하는 데야?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우리가 MBC 녹취록 폭로할 때 보니까 또 거기하고도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뭐하고 자매회사처럼 이렇게 돼서 그거 저만 당한 게 아니고요. 소위 이제 그들이 찍은 친노 강경파 들은 다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 초창기 때는 농담처럼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게 이거였었거든요. 딱 이거 뭐냐면 국정원이 우리한테 자금 지원해주면 그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금액의 개수가 엄청 높았죠. 뭐 몇십억 정도는 최소한 개인당 주면은 국정원 대신해서 방송해 줄게 이렇게 막 농담처럼 방송 내용으로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더 제가 이번에 발견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의혹이 풀린 겁니다. 뭐가 풀린 거냐? 그 MBC 녹취록을 보면 거기에 그 MBC의 거의 2인자 3인자들이 미래전략실 본부장이 백종문 씨가 일개 우리는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인터넷 매체의 편집장에게 막 비굴하게 굴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백종문이 비굴했던 건 누구냐? 의원님 폭로하신 그거 말씀하시죠? 네. 그 안에 녹취록에 들어있는 그 백종문이 우리가 그때 비판의 초점이 뭐였냐면 그래도 공영방송 MBC에 백종문 미래전략실 본부장이면 나름 2인자 3인자인데 일개 이름도 없고 이름 빚도 없고 뭐도 없고 정체도 불분명한 인터넷 잡지의 편집장애가 왜 이렇게 저자세냐. 이게 논란이 돼서 그때 내부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던 건데 지금 돌아보면 백종문 본부장이 저자세로 나갔던 대상은 그 앞에 앉은 편집장이 아니었던 거죠. 뒷배가 있었네. 그렇죠. 네. 에이씨. 그러면서 지금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그 모든 다 것들이 사실이에요. 다 사실로 드러나는. 그래서 뭐 자유 대한 지키기 국민운동본부, 자유 진보연합 뭐래? 한국 위기관리소 본인들이 위기인데 이런 게 막 이제 네.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 같은 이런 단체들 이름을 막 만들어 가지고 네. 일간지에다가 광고 뿌려대고 하는 거. 이게 너무 비열한 게요. 진보 쪽 사회 단체들도 시민 단체도 있기는 해요. 사실 그게 그런 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 단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도 뭐 잘못되고 있어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다 여론 조작이지 않습니까? 네. 유령 단체 만들고 댓글 달고 안 받은 것처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뿌려대고 하는 그 모든 작업들을 정말 부도덕하게 해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나라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촛불을 들게 된 게 당연한 거고요.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 보시면요. 진짜 그 수준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소위 이상한 시국 광고를 뒤에서 종용하고 이상한 단체들을 만들게 하고 그죠? 뭐 거의 그 기반을 제공하면서 전 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수시로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외곽팀을 활용해 심리전을 전개했는데 원전 원장 발언이 이런 겁니다.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우리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고 부서가 관련 현안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보세요. 종북 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아니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21세기에 그 정권을 잡고 그리고 국정원장이 되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하다가 이제는 이런 식까지 합니다. 정말로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고 그들이 정권 유지에 혈안돼 있다 보니까 국가 조직을 네. 나중에는 이제 직원들이 실적을 부풀리고 없는 팀을 만들고 유령팀 만들어가지고 예산 따내서 그걸 착복해 버리는 거야. 아 공작 있는 곳에 비리 있다 그거네요.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명한테 줘야 될 무슨 활동비를 받아서 사실은 한 20명분만 주고 80명분은 자기들이 착복해 버리는 방식.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물론 그렇다 그래서 그 댓글 활동이나 이런 조작을 안 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건 아닌데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는. 이거는요.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국고 낭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쓸 때 이렇게 목적에 명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 이게 목적 외로 비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고 손실죄 플러스 비리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고 손실을 하는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공작이 실패하는데 한 요인이 됐으니 좋아해야 되나? 네. 그런데 하도 많은 게 터지니까 시간 내에 다 거론하는 것도 좀 입 아픈데. 네. 뭐 최민희 의원님 관련해 가지고 뭐 기사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인촌 전 장관 이야기인데 네. 유인촌 씨가 그랬거든요. 내가 장관으로 있을 때는 그런 거 없었어. 배제하거나 지원을 한다는 게 누구를 콕 집어 쪽지것처럼 되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유인촌 씨 역시 연기자구나. 연기 잘한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거는 그 유인촌 전 장관이 그 장관하고 그만두신 게 아니에요. 장관만 하고 MB와의 인연을 끊은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문화특보로 활동을 합니다. 사실은 이명박의 분신이죠. 그거 실제로 분신이죠. 연기 분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명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연기라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 이해했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미화된 이명박을. 드라마라는 게 미화되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뭐 그런 블랙리스트도 없고 배제나 지원도 안 했고 문화예술인들과는 사이가 좋았다. 이 얘기 이게 어떻게 사이가 좋아요? 문화예술인들이 유인촌을 향하여 시위도 하고. 저도 많이 봤어요. 그거. 네. 그리고 어떻게 좋아해요? 국회에서 사진 찍는데 욕하고 쌍소리하는 장관을. 그러니까 대통령 뒷배 믿고 가장 거만하게 굴었던. 그렇죠. 그런 장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는 되게 민주적으로나 한 것인 양. 네. 어쩌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다 까먹어 버리고. 그 세력들은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다 까마득하게 있고 우리는 굉장히 민주적이었어. 그러니까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읒일보와 인터뷰한 거 몇 개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지 작업을 내가 해놨다는 게 요지예요. 내가 정지 작업을 해내서 좌파를 어느 정도 척결했고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안 하고 돌려서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은 당시에 문화부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거기에 좌파로 분리되는 사람들은 다 빼버렸잖아요. 네.
이분은요, 심지어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소셜 테이너라 그래서 개념 발언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인데, 제 경험상 이게 소셜 테이너 활동이나 발언을 지칭한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안 하는 게 좋다. 정치 참여할 생각이 있으면 하고 아니라면 안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도 발언을 할 것이라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 참여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로 일단 몰아붙이는 거고, 소셜 테이너라는 말이 그때 나온 배경을 아시잖아요. 그때 연예인들이, 개념 연예인들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성근 명계남 효과 때문에 한동안 영화계와 연예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걸 꺼립니다. 두 분이 진짜 개인적으로 망가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광우병 촛불로 인해서 이제 개념 연예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요게 되게 웃기는데요. 정치 참여할 생각이 있으면 하고, 아니 자기는 문화부 장관 했으니까 그거는 막 이명박의 핵심이 돼서 정치하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참여할 생각이 있으면 발언하고 아니라면 안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블랙리스트가 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 82명은 어떻게 하라고? 유령이에요? 아이고. 저는요, 사실 전원일기 같은 거 보면서 이미지, 방송상의 이미지인 거죠. 보고 있으면서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꼭 우리 그 삼촌 같다. 어머,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닮았어. 어머, 닮았어. 왜 이러세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정치권에 들어와서 가장 사악한 모습 보여줄 때, 대중문화의 스타로서의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가끔씩 보잖아요. 네. 최소한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 분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쪽에 와서 장관하거나 이런 뭐 장관들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김명곤 장관이나 뭐 손숙 장관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저는 좀 거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네. 자, 오늘 또 긴 시간 여러 이야기 했고요. 네. 자, 다음 주는 추석이고요. 추석에도 우리 방송은 나갑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추석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